지금 우리나라 바이오는 완전히 레벨업 됐습니다. (8월에는) 바이오 안 사고 못 베길 겁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경제적인 하루. 아, 예. 신간 같은 구간 같은 개정 증보판,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개정 증보판 맞습니다. 10년 전에 나와가지고 엄청 많이 팔린 책이라고. 예, 10년 전에 제가 낸 책 중에서는 많이 팔린 책은 아닙니다. 예. 이제 수만 권 정도는 그 정도는 내 팝니다. 저는. 책장에서 베스트셀러에도 안 낀다. 그럼요. 야, 예. 제일 많이 팔린 거는 경제학자 인문학 서재 책이 오. 10만 권 좀 안 될 것 같고요. 장난 하여튼 아닙니다. 이 책은 근데 대신 정말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썼던 책이. 그러니까 최고의 역작이라고. 예. 본인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냥 노력을 많이 했던 진짜 거죠. 한 460페이지인데 네. 이게 페이지 수치고는 두껍진 않아요. 종이를 뭔가 그래서 꽉꽉. 예, 맞습니다. 종이가 아주 얇은 걸 일부러 찾아서 출판사에 그러게요.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경제적으로 예. 잘못된 선택으로 매일 후회를 반복하는 당신에게 필요한 네. 아주 경제적인 하루. 이 책은 저희가 댓글 예쁘게 잘 써주시는 분 3분 뽑아서 이 책도 또 선물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많이들 관심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후회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에 대해서 ABCD 또 스토리텔링식으로 쉽게 써주셔가지고 자녀들하고 같이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걸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몇 개를 좀 부탁을 예. 드리려고. 왜냐면 제가 딱 봤을 때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의외로 우리가 생각 못하고 있는 것들. 제 3장에 이런 게 나옵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적으로 사고한다. 네, 맞습니다. 한계적인 사고라는 게 어떤 거예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어떤 경제 행위를 한 단위 더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 생기는 비용, 요걸 가지고 결정을 해야 네네네. 그렇죠. 가장 최적의 경제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네. 그냥 무턱대고 총량적으로 어떻게 하자 이렇게 접근했을 때는 절대 가장 적합한 값을 찾아낼 수 없다. 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요즘 소비 쿠폰도 이슈가 되니까요. 그걸 비유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좋습니다. 요즘 영세소상공인 분들 되게 어려워서 다들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저도 예전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진흥하는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해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마다 너무 마음 아픈 게 있었어. 어떤 따님하고 예. 어머니가 예. 따님도 이혼하고 어머니도 이혼을 진작해서 우리 모녀가 이 가게 운영해서 이 식당 운영해서 우리 둘이 이제 남은 평생 행복하게 살아보자 하고 창업을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창업을 해서 기대하는 두 분의 수익이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연간 얼마 벌어서 나중에 얼마 정도 모으고 싶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매장을 직접 봤거든요. 네. 그 돈을 모으는 게 불가능한 매장이에요. 어떻게 했고? 왜냐하면 뭐 테이블 수라든지. 숫자 그리고 회전율 그리고 가동률이 평균 얼마였을 때 계산 나오잖아. 그걸 생각 안 하고 무턱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업종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그러면 매장의 사이즈를 결정하느냐. 일단 절대 손해를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한계적인 사고를 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한계적인 사고를 알아라. 예를 들어서 우리 그 Y스트리트와 제가 예. 그 백화점에서 우리 Y스트리트의 자랑인 YG 부스터를 판매하기 위한 매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저한테 형님 우리 매장 크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했을 때 네. 이것도 한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매장을 한 평 넓힐 때마다 그럴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렇죠. 임대료가 당연히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매장을 한 평에서 두 평으로 늘릴 때 임대료가 얼마 상승하는지 그 상승분하고 매장의 크기가 한 평에서 두 평으로 넓어지니까 그 층에 올라온 그 백화점 이용객들이 우리 매장이 눈에 더 잘 띌 것이고 그래서 우리 매장까지 이어와서 그래서 우리 와이즈 부스터를 구매하는 비율이 늘겠죠. 네. 그러면 그것은 매장을 한 평 더 늘림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한계라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매장을 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선 네. 매장을 한 평 더 넓힐지 말지 결정하는 걸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 그 한계 수익과 비용도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평에서 두 평 늘렸어요. 그랬더니 임대료 늘어나는 것보다 예상 매출 증가하는 게 더 크다. 그럼 한 평 더 늘려야죠. 그래야죠. 두 평에서 세 평으로 늘렸어요. 예. 그런데도 임대료 늘어가는 것보다
사람들의 눈에 더 확 띄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게 더 크게 기대된다. 그럼 더 해야겠죠. 네. 그렇게 계속 매장을 3평에서 4평, 4평에서 5평, 6평 이렇게 늘리다 보면 어느 시점인가는 이미 그 층에서 우리 와이즈 부스터 매장은 가장 큰 부스를 차지하고 그래서 한 평 더 늘려봤자 눈에 잘 띄는 효과는 미비해져서 잘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매출이 더 안 어느 늘어나는 정도의 시점이 크기. 있을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그 순간이 딱 되면 하한계 비용이 어느 순간인가 하한계 수익보다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네. 바로 매장의 적정 크기는 바로 그 직전까지 크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와이즈 부스터의 백화점 매장 크기는 몇 평으로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게 27평인지 31평인지 그걸 결정하는 가장 정교한 산출 근거는 하한계 수익이 하한계 비용보다 큰 상황에선 좀 더 크게 하면 되는 거고 그게 반대가 되면 오히려 줄여야 되니 네. 하한계 수익과 하한계 비용이 똑같아지는 그 지점이 가장 이익이 극단화되는 매장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장 크기로 설명을 드렸지만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을 그 메커니즘으로 하면 절대 손해를 보지 않아요.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좀 이상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게 막 시뮬레이션을 해보잖아요.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왜 점포 개발 부서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다 예상을 해보는 거죠. 맞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비용은 계산이 쉬워요. 어차피 상가를 얻을 때 7평짜리 상가를 얻었을 때랑 8평짜리 상가를 얻었을 때 그 한 평 증가할 때 내가 임대료를 더 내거나 관리비를 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딱 나오죠. 그건 딱 나와요. 예. 문제는 이제 수익이에요. 아하. 그랬을 때 이 수익을 계산할 때는 인근에서 어차피 다른 동네는 다른 상황이니까 인근에서 비슷한 업종에서 점심 때 7평 가게는 얼마의 수익이 올리는지 그 사람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네. 앉아서 식사 같이 해봐야죠. 천천히 먹으면서 점심시간 11시 반부터 1시 반 사이에 몇 명씩 오는지 며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평대는 이 정도 오고 10평대 정도 매장되는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그 근처에 또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추정치를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평타를 쳤을 때 너무 낙관적이면 안 되니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가 금액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내가 사업했을 때 이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매출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에는 이건 못 미치네. 그러면 아예 접던지 아니면 매장을 크게 해서 우리가 이 정도 수익은 거둘 수 있는 그런 규모감 있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하던지 바로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찾아야 되는데 네. 그냥 어머니랑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자고 해놓고 이걸로 몇 년 안에 뭐 하자 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매출 목표를 잡는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주변에서 흔히들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많아요. 자영업하시는 분들 식당도 내가 어떤 요리를 잘하니까 주변에서 이거 맛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가게 한 10평, 20평으로 하면은 테이블 몇 가지 이제 돌릴 수 있으니까 딱 거기까지는 생각하시는데 이 수익 구조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죠. 항상 예상은 더 낙관적으로 하게 되죠. 그럼요. 난 잘 될 것 같고. 예. 바로 그래서 음. 이 책은 아예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중소 중견기업들이 예상 사업 계획안을 수립하는 책을 목적으로 쓴 건 아니에요. 그 전 단계인 기본적인 경제적 로직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접근돼서 내가 장사를 하거나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할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한 서적이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영업 특히 이제 식당을 예시로 좀 들어 주셨는데 네. 이제 공급자가 이해해야 할 한계가 다르고 예. 소비자가 이해해야 할 한계가 다르다면서요. 그럼요.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둘이 또 등산을 갔어요. 예. 그래서 정상 언저리 왔는데 예. 거기에 그냥 얼음에 쟁여놓은 시원한 그 콜라를 파는 거예요. 예. 그거 한 모금 마시려고 딱 했더니 세상에 산 정상에서 판다고 콜라 한 캔이 10,000원이래. 뭐 그럴 수 있어요. 산 정상에서.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10,000원이지만 우린 기꺼이 사 마시죠. 왜? 음. 갈증이 너무 나잖아요. 그래서 한 캔씩 했어요. 그래서 갈증이 풀렸느냐? 안 풀렸어요. 근데 두 번째 캔을 마십니다. 그런데 갈증이 아직도 안 풀렸어요. 근데 처음 그 청량감보다는 좀 줄었겠죠. 네. 그래서 세 번째를 마시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10,000원이 아까워지는 시점이 그쵸. 되잖아요. 바로 이런 간단한 소비 환경도 한계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 마실 때, 2개 마실 때, 3개 마실 때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마치 뷔페 레스토랑 가서 우리가 접시 한 접시 비우고 2접시 비우고 3접시 비울 때 그 포만감이 다른 것처럼 그게 만족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소비자로서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하거나 만족도가 극대화되는 소비를 할 때도 역시 똑같은 한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한계 효용의 법칙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효용의 곡선이 갈수록 좀 눕는 것도 나타나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역사적인 맥락은 설명 안 했지만 정말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예.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게 아니라 체증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국회의원들을 만나거나 높으신 분을 만나면요. 네네.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하면 통상적으로 한계 효용이 줄어들어요. 아까 맥주 콜라 마시는 거 맥주 생각해 보시면 생각나시죠? 콜라 마시던 거 예를 들어서 예. 설명드렸습니다만 콜라 한 캔 마셨을 때 청량감 처음에 엄청 청량하다가 두 번째는 약간 덜 청량하고 세 번째 캔부터는 이제 포만감만 있어서 네네네네. 불쾌하기 직전이 되고 그렇죠. 네 번째는 이제 불쾌해지죠. 이게 한계 효용, 한계 만족이 점점 체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는 이런 데는 계속 돈을 쓰면 국가가 돈을 쓴 것보다 국민들이 누리는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어디다가 돈을 쓰면 오히려 한계 효용이 체증하냐 하면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호 기자님이나 제가 예. 교육을 배우려고 할 때 뭔가 네네네. 국가가 우리 같은 사람들 교육받는데 지원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사실 우리가 교육받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 하는 일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나에게 도움되려고 교육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득이 생기는 행위를 국가가 지원한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둘이 교육을 받아서 저는 예를 들어서 뭔가 이상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과학기술을 육성했다든지 우리 대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좋은 경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했다든가 하면 네. 이건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둘만 얻게 되는 효용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더 생겨버린 거잖아요. 교육받은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또 아주 좋은 순기능을 얻었을 거고 저도 과학기술 개발에 육성했기 때문에 그게 또 창업이나 제품에 이어질 수도 있었고요. 또 그럼 그게 또 다른 꼭지를 또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한계 효용이 점점 체증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걸 가장 많이 했던 우리나라의 최고의 정치가가 그래서 대왕이라는 호칭을 받는 거죠. 세종대왕. 세종대왕. 한글 발명이 가져다 준 효용은 아직도 체증하고 있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국이나 그 당시 과학기술을 육성했던 것은 그 당시도 발전이 있지만 지금은 그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품으로 또는 문화재로 인증받아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든가 또 우리에게 다른 또 효용을 또 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번에도 또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긴 했습니다만 그런 정부들의 관계자들도 우리가 쓴 돈이 단순히 지금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도 계속해서 뭔가 이득을 남길 만한 일을 찾아서 자꾸 거기다 돈을 더 많이 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최고의 효과를 이뤄낸 최고의 정치인이 세종대왕이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때 일회성으로 끝나는 정치 정책 혹은 어떤 소비 쿠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당당하게 뜯으세요. 목이 말라서요. 제가 이제 주스를 하나 드렸는데 네. 당당하게 드십시오. 네. 한 개까지는요. 네. 효용감이 되게 높을 겁니다. 한 5개 드려봐. 왜 이러세요? 야, 그러네요.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한정된 자원이면은 교육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효용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그게 체증하는 거고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자원이 없기 때문에 네. 인적 자원에 많이 또 투자를 했던 거잖아요. 그럼요. 교육 측면에서.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고. 예. 일맥상통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지원해야 될 게 창업 지원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회사가 생기면 그 회사가 매년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얼마일 것이며 수출하는 것은 얼마일 것이며 그래서 그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되면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가 높아지는 효과 등등 엄청난 한계 효용 체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회사에서도 네. 직원 재교육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재창업, 재교육, 꾸준히 또 교육을 끊이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경제적으로도 맥에 딱 닿는 거라. 네. 체감이 아니라 체증되는 네. 방식으로. 오, 너무 재밌다. 네.